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회계기준원의 2023년 K-IFRS 지리외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심지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정지선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올해까지 진행한 6건의 질의해신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시간 남짓한 시간에 개별 질의의 배경 및 상황을 이해하고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 영상을 기준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올려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개별 질의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 대상 질의해신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연수 시간을 인정받으시려면 강의가 끝나고 웹이나 나가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매입 시 공급자에게서 받는 물류 관련 수수료의 회계 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에 포함된 거래 구조를 보시면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상품을 매입하여 회사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유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물류업체와 물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공급자는 납품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 예를 들면 회사의 각 오프라인 매장으로 상품을 공급하거나 두 번째, 회사와 계약 중인 물류업체의 물류센터에 납품하는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자가 물류센터에 납품하는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한다면 회사는 물류센터로부터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송 용역 등의 대가를 명목으로 상품의 공급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는 공급자가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하는 시점에 재고자산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품이 물류센터에 입고된 이후 상품 운송 시기의 결정과 물류 관련 책임은 공급자에게 더 이상 없으며 회사가 입고된 상품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자는 공급자의 상품이 물류센터로 납품되는 시점에 회사가 상품의 공급자에게서 받는 물류 운송 관련 수수료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회사가 공급자에게서 받는 수수료의 회계 처리 질의에 대하여 해당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하였습니다. 먼저 수수료를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려는 근거는 상품의 공급자는 상품을 각 매장까지 운송할 1차 책임이 있으며 공급자는 물류센터 이후 운송 의무를 회사 또는 물류업체에게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다는 관점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수행하는 운송 용역이 회사가 본인으로 수행하는 부분인지 대리인으로 수행하는 부분인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인으로 수행한다면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공급자에게 물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공급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는 부분이고, 만약 회사가 대리인으로서 물류업체와 상품의 공급자를 주선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주선 용역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품의 공급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는 매입 할인의 성격으로 매입 원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 근거는 공급자와의 계약에서 공급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은 상품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과 분리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결국 재고자산의 단가를 낮추는 매입 할인 등과 유사한 항목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준서에 근거하여 타당한 견해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회사가 공급자에게서 받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이후 운송에 대한 공급자에게 의무가 있고 그 수수료가 공급자의 의무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의 물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공급자에게
물류센터에서 각 매장까지 운송에 실질적 의무가 있는지와 회사가 공급자에게 물류와 관련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지 공급자 및 회사 각각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공급자가 상품을 물류센터에 납품할 때 상품에 대한 통제가 회사에 이전되었음에도 공급자가 물류센터 입고 이후 운송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가 존재한다면 이는 매장으로의 운송 용역이 상품 납품과는 별도로 공급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계약은 공급자가 물류센터에 상품을 납품하며 회사의 상품의 통제를 이전한 이후에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고 상품의 운송 시기 등 관련 의사결정을 회사가 판단하므로 공급자가 운송에 관여하는 바는 없게 됩니다. 즉, 공급자가 물류센터를 상품의 납품 장소로 선택한다면 공급자는 물류센터부터 각 매장까지 상품의 운송 등 물류 용역을 제공할 별도의 수행 의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관점에서는 회사는 상품의 공급자에게 직접 혹은 물류업체를 통하여 별도의 물류 용역을 제공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물류 용역은 물류업체가 수행하므로 이 거래의 당사자는 회사, 공급자, 물류업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공급자에게 본인으로서 재고자산 매입과는 별개의 물류 용역을 직접 제공하거나 대리인으로서 물류업체를 주선하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급자에게 받는 수수료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라면 수익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류센터에서 각 매장까지 이루어지는 물류 용역의 목적은 이미 회사가 통제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저장 또는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물류 용역에 대한 최종 소비자는 결국 회사로 귀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소비하는 용역을 회사 스스로 공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주선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 적절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운송 관련 수수료는 회사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거래는 회사가 공급자에게 납품할 장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상품의 공급자가 납품하는 장소에 따라 매입 단가를 차별화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합니다. 공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할 경우 매장까지 직접 납품하는 상품의 원가가 물류센터로 납품하는 상품 대비 운송 비용 등 물류 원가를 고려할 경우 원가가 높을 것이므로 공급자는 물류센터로 납품하는 대안을 선택할 경우 회사에게 일종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편 1002호 재고자산 기준서 문단 11에서는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를 결정할 때 매입 가격에 취득 과정에 직접 관련된 원가는 가산하고 매입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 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준서 문단에 근거하여 회사가 상품 공급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물류 관련 수수료는 물류센터에 상품이 입고되어 매입 원가를 결정할 때 상품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동지리회신 검토 시 판단의 논거가 된 관련 기준서 및 문단을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관계기업의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문 및 종속기업 처분 시 회계 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질의의 시는 현재 시행 중인 한국택배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IASB는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에서 현재 본 주제에 대해 기준서 개정을 논의 중에 있으며 본 질의의 시의 내용과 향후 개정 기준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개정 기준서 내용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선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종속기업 A와 관계기업 B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부 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X1년에 회사는 1103호 사업결합기준서에 따라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종속기업 A와 사업부 C를 관계기업 B에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보아 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를 적용하여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한 후 1028호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기준서에 따라 관계기업과의 내부거래로 보아 투자자의 몫을 제거하여 처분손익을 부분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IASB는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와 1028호 관계기업 투자 기준서가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에서는 문단 25에 따라 지배지분에 기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전부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1028호 지분법 기준서에서는 문단 28에서 회사와 관계기업 사이의 내부 거래에 대하여 보유하는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ASB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잔산 및 매각 또는 출자에 대하여 2014년에 IAS 28의 개정을 공표하였으나 실무에서 적용 이슈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하고 지분법 프로젝트에서 해당 이슈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내용에 대해 지분법 프로젝트에서 논의 중이므로 적용해야 하는 회계 기준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자는 두 가지의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 A를 관계기업 B에 처분하는 경우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처분손익을 어느 기준서에 근거하여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하였고, 두 번째는 매각 대상이 종속기업이 아닌 회사의 사업부 C인 경우에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 C를 관계기업 B에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손익을 어느 기준서에 근거하여 인식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견해 A는 1028호 문단 28에서 회사가 관계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 내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 회사가 보유하는 지분과는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규정하므로 종속기업 처분손익은 1110호에 따라 거래손익을 인식한 후 후속적으로 1028호에 따라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하여 부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견해 B는 1110호 문단 25에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므로 해당 거래에서 종속기업을 매각하여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종속기업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견해 C는 IASB가 개정 논의 진행 중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KIFRS에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견해 A와 견해 B 중 하나를 회계 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논의 결과 관련 기준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견해 C에 따라 회계 정책의 선택으로 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 C를 관계기업 B에 처분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처분손익 회계 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견해는 총 3가지입니다. 견해 A는 1110호는 처분 대상이 종속기업이 아니면 적용 가능한 기준서가 아니므로 사업부 매각 거래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1028호에서는 기업과 관계기업 사이의 거래 예시로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를 언급할 뿐 관계기업과의 내부 거래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부 매각도 그러한 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 C는 종속기업과 법적 형식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견해 B는 회사가 종속기업 A와 사업부 C를 관계기업에 처분할 때 종속기업과 사업부를 처분하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회계 처리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1008호 문단 13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사한 거래이므로 사업부 처분 손익 회계 처리에 동일한 회계 정책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견해는 현행 KIFRS에서는 해당 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기준서가 없으므로 1008호에 따라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 논제를 다루는 1115호와 1028호를 참조하여 회계 정책을 개발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각 견해를 요약해 보자면 1028호에서는 하향 거래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사업부 매각도 하향 거래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10호에 따라 처분손익을 전액 인식한 후에 1028호에 따라 투자자의 지분 몫을 제거하여 부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는 종속기업과 법적 형식만 다를 뿐 두 거래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회계 처리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1110호만 적용하여 처분손익을 전액 인식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점 차이가 존재하며 현행 KIFRS는 해당 거래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기준서가 없으므로 1108호에 따라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 논제를 다루는 1110호와 1028호를 참조하여 회계 정책을 개발하여 회계 처리에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과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처분하는 거래는 유사한 거래이므로 동일 회계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 처분 거래를 1110호만 적용하여 처분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선택하였다면 사업부 처분 거래에도 1110호만을 적용하여 처분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질의 결론을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기업의 사업부나 종속기업 처분할 때는 1110호나 1028호 중 하나를 회계 정책으로 선택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즉, 1110호만 적용하여 처분 손익을 전부 인식하거나 1110호 적용 후에 1028호에 따라 관계기업의 손익 중 투자자의 몫을 제거하여 처분 손익을 부분만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결론은 동일하지만 이유는 상이한데요. 종속기업 처분 거래는 IASB에서 기준서 간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이고 사업부의 처분 거래는 해당 거래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기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속기업과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거래의 처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상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두 거래의 동일한 회계 정책을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한편 본 논의 결과에 따라 선택한 회계 정책이 종전에 선택한 회계 정책과 달라진다면 1008호 문단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정책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면 선택한 회계 정책을 소급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선택한 회계 정책이 중요하다면 회계 정책 정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 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회계 정책의 정보와 관련해서는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 문단 117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기준서 문단입니다. 질의의 내용을 이해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보조금의 영업손익 분류 및 표시와 관련된 질의회신입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자동차 전지를 제조하여 전기 자동차 생산업체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제조시설이 소재한 A국에서 발효된 법률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의 지급 조건은 A국 내에서 자동차 전지를 생산하고 생산한 자동차 전지를 A국 내에 있는 비특수관계자인 전기 자동차 생산업체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 별도의 사후관리 요건은 없습니다. 한편 정부 보조금은 회사의 과세소득 유무, 세액 공제 및 법인세 결정 등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전지의 단위 용량 기준으로 책정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정부 보조금을 1020호 정부 보조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익 관련 보조금을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고 수익으로 총액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보조금을 영업손익으로 분류 가능할지, 해당 정부 보조금이 영업손익이라면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질의의 정부 보조금이 1020호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와 정부 지원의 공시, 기준서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1020호의 스콥이라면 수익 관련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서 1020호 문단 2에서는 과세소득 또는 세무상 결손금을 결정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효익이나 법인세 부채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효익으로 제공되는 정부 지원은 1020의 적용 범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정부 보조금은 회사의 과세소득 유무, 세액공제 및 법인세 결정 등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1020호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준서 문단 3에서 정부 보조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거래는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이 가능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게 되는 보조금이므로 용어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정부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취득하여야 하는 1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 보조금은 자산 관련 보조금으로, 자산 관련 보조금 이외의 정부 보조금은 용어의 정의에 따라 수익 관련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회사는 자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이 없으므로 수익 관련 보조금의 정의를 충족하며 동기준서 문단 29에 따라 당기손익의 일부로 표시하는 회사의 선택은 기준서에 부합합니다. 문단 29에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으로 표시하는 문구에 추가하여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에 따른 영업손익 및 매출에 해당하는지 이어지는 장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IFRS에서는 영업손익을 포괄손익 계산서에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나 KIFRS에서는 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포괄손익 계산서에 영업손익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1호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영업손익 산정 구조는 수익에서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차감하는 형태이나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매출 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형태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원은 영업손익의 공시 관련 실무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회계기준 적용 의견서 12-1과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영업손익은 명확히 KIFRS에서 특별히 영업손익 항목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일관성 있는 산정 원칙과 실무 관행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수익 관련 보조금이 과거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수익으로 분류하였다면 동일한 보조금은 KIFRS에서도 수익으로 분류합니다. 기준서 1001호 문단 한 138.2에 대해 설명하는 회계기준 적용 의견서 12-1에 따르면 수익과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 시 적용되는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금액임을 공통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적용 의견서에서 영업의 손익을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영업의 손익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손익에 대한 판단은 주된 영업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때 정관상 사업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 관련한 재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셔서 함을 강조드립니다. 지리의 회사의 대표 업종이자 주된 영업활동은 자동차 전지 제조업으로 자동차 전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지급 요건은 A국 내에서 자동차 전지를 생산하고 생산한 자동차 전지를 A국 내에 있는 비특수관계자인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한정되므로 해당 보조금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20호에서는 수익 관련 보조금이 주된 영업활동과 무관한 손익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정의에 따른 영업손익에도 부합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 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문단 7에서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손익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단 실 17.6에 따르면 매출 가격이 매출 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으로 표시하거나 제조 원가 차감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 보조금과 해당 보조금 관련 원가의 영업손익 분류가 일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정부 보조금 지급 목적이 자동차 전지의 매출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관련 원가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영업손익 분류 원칙과도 일관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령하는 수익 관련 보조금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수익만으로 보조금의 수령 조건에 충족한다면 해당 금액은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지리대장 보조금이 영업손익에 해당한다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의 표시를 매출로 할지 기타 수익으로 표시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매출의 회계 처리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서인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른 정의를 충족하는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1115호에 따른 수익이란 광의의 수익 중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것을 말하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할 것이므로 지리대상 보조금은 수익의 정의는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1115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고객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보조금의 거래 상대방인 A국 정부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A국 정부는 고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A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재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고객과의 계약상 거래 가격에도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보조금은 1115호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준서의 적용 대상 거래, 예를 들면 1116호 리스의 적용 범위인 리스 계약도 매출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1115호의 적용 대상 거래만을 매출로 표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1020호 문단 29에 따라 수익 관련 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 수익과 같은 일반 계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타 수익으로만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동 문단에서도 명시하였듯이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으로도 표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서상 기타 수익으로의 표시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한편 기준서 1001호 문단 29에서는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리대상 보조금을
매출과 통합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밖의 경우에 기타 수익 등으로 영업이익 내에 매출과 구분하여 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합하여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는 회계기준 적용 의견서 12-1을 참조하여 회사가 만약 주된 영업활동의 수익만으로 보조금 수령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정부 보조금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정부 보조금 관련 회사의 활동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므로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를 수행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이 영업손익으로 분류되고 회사가 정부 보조금을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 계정이나 일반 계정으로 표시한다면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다면 매출 혹은 기타 수익의 일부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동지리회신 검토 시 판단의 논거가 된 관련 기준서 및 문단을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는 관계기업에 대한 하향거래 미실현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거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건설 부문과 제조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문은 물리적 위치, 임직원의 구성 등 모든 면에서 별도로 구분관리되었고 회사의 내부 목적으로 건설 부문만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 분할 전 회사의 건설 부문은 건물을 관계기업 C사에 매각하고 1028호 문단 28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건물 매각 손익 중 회사의 지분과 무관한 이익까지만 인식하여 건물 매각과 관련하여 하향 판매 미실현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계기업 C사는 분할 전 회사의 건설 부문에서 취득한 주식이며 관계기업에 대한 건물 매각과 관련된 손익과 매각 대금은 건설 부문 재무정보로 공시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건설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분할 신설법인인 B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때 회사의 인적 분할은 동일 지배하의 거래가 아닌 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 자산 분배 적용 대상입니다. 인적 분할 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건설 부문의 자산이었지만 적격 분할 요건 충족과 같은 세무상의 이유로 주식의 취득금액, 즉 원가법을 적용한 별도 재무제표상 장부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분할 신설법인인 건설 부문에 지급하고 분할 존속법인인 제조 부문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는 건물 매각 대금을 분할 신설법인인 B사에 분배하여 하향 거래로 인한 이익을 포함하여 자본에서 차감하였습니다. 분할 후에도 분할 존속법인인 회사는 관계기업 투자 지분을 계속 보유하게 되고 관계기업은 분할 전 회사의 건설 부문이 매각한 건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회사와 관계기업 간 하향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 이익은 언제 실현될 수 있을까요? 건설 부문이 인적 분할한 시점에 실현할 수 있을까요? 관련 기준서 문단을 보면 1028호 문단 28에서는 관계기업과 상향 또는 하향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향 거래는 관계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이고 하향 거래는 투자자가 관계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입니다. 질의의 거래는 투자자인 회사가 관계기업인 C사에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하향 거래에 해당하고 이러한 거래의 결과 발생한 관계기업의 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제거하여야 합니다. 즉, 미실현 이익에 투자자 지분액만큼
지분법 손익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기준서 문단 32에 따라 관계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고 관계기업 지분을 취득한 후 발생한 관계기업의 단기 손손익 중에 기업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 처리를 통해 미실현 손익이 실현됩니다. 즉,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 이익은 투자자의 몫만큼 지분법 손익에서 제거하였다가 해당 손익을 발생시킨 항목이 차기 이후의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제3자에게 판매될 때 실현됩니다. 이에 견해 A는 회사가 인적 분할 전과 후 모두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고 관계기업이 건물을 계속 보유하므로 인적 분할 시점에 미실현 손익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견해 B는 분할 전에도 각 부문은 모든 면에서 별도로 구분 관리되었고 내부적으로 건설 부분만을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관리한 이력이 있는 등 사실상 별개의 실체로 운영되었으므로 건물 매각 거래가 관계기업과 건설 부문과의 거래임이 명확하고 건물 매각 대금이 분할 신설법인에 분배되어 분할 존속법인에는 하향 거래로 인한 이익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인적 분할 시점에 미실현 손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해 A와 견해 B 중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할까요? 먼저 분할 전 회사의 건설 부문을 관계기업과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한 기업입니다. 재무제표는 단일의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거래의 당사자는 보고기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일 보고기업으로서 작성하는 재무제표에서는 건설 부문이 아닌 회사가 건물 매각 거래의 당사자이며 회사가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는 보고 실체입니다. 분할 전 회사가 건설 부문과 제조 부문을 단일 보고 기업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회사 내에서 건설 부문은 보고 기업의 한 사업 부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건설 부문을 회사에 분리하여 독립된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미실현 이익이 포함된 건물 매각 대금을 분할 신설법인에 분배하여 건물과 관련된 미실현 이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해당 질의에서 회사는 분할 시점에 건물 매각 대금을 분할 신설법인에 분배하여 같은 금액만큼 자본에서 차감하였는데요. 그 결과 분할 존속법인의 재무제표에는 하향거래 이익만큼 자본이 차감되어 분할 존속회사의 내부거래 이익이 남아있지 않아 분할 시점에 미실현 이익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 금액만큼 분할 존속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실현 이익을 포함한 자본은 자산과 부채의 잔여 개념이므로 별도의 이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 항목을 사업부별로 구분하여 인적 분할로 건설 부문 기속 이익 잉여금만큼 자본이 차감되었으므로 건물과 관련된 미실현 이익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분할 전 회사가 단일 보고 실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실현 이익은 인적 분할 시점에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분할 전 건설 부문은 관계기업과의 거래의 독립된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할 시점에 회사가 건물 매각 대금을 분할 신설법인에 분배하여 같은 금액만큼 자본에서 차감된 것은 분할 대상 자산에 해당 현금을 포함하여 분할 신설법인에 이전한 거래로서 사업 부문 간의 거래일 뿐입니다. 인적 분할로 건설 부문이 인식한 모든 거래의 결과와 권리, 의무가 분할 신설회사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인적 분할 후에도 존속회사가 관계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관계기업은 해당 건물을 매각하지 않았으므로 미실현 이익을 전부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리의 하향 거래에서 생긴 미실현 이익은 언제 실현될까요? 1028호 문단 32에 따라 분할 이후 관계기업의 단기 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관계기업과의 하향 거래에서 생긴 미실현 이익은 감가상각비나 처분손익과 같이 관계기업이 보유한 건물의 사용이나 처분으로 손익이 발생할 때 단기 손익 중 회사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현됩니다. 논의 결과를 한 번 더 정리하면 분할 전 회사는 단일 보고 기업이고 사업부문 인적 분할 후에도 여전히 거래 상대방인 관계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 관계기업도 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계기업의 하향 판매한 자산에 대한 미실현 이익을 사업부의 인적 분할 시점에 실현하는 것은 안 됩니다. 회사는 1028호 문단 32에 따라 관계기업이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대해 하향 판매 전 건물의 장부금액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이는 관계기업의 하향 판매한 자산에 대한 미실현 이익이 관계기업이 보유한 해당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으로 인해 손익이 발생할 때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질의는 미래 과세소득이 0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고기간 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시적 차이 및 2월 결손금의 이연법인세 측정 시 적용할 세율에 대한 질의회신입니다. X1년의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FVOCI의 지분상품의 평가이익을 인식함에 따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로 가산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지분상품을 X3년에 매도할 예정으로 이때 가산화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누적 2월 결손금을 보유하는 상황이며 X3년 역시 과세소득은 0 이하가 되어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한 누진세율 체계이며 동질의에서는 다른 일시적 차이 2월 세액 공제는 없음을 가정하였고 2월 결손금 사용 시 공제 한도는 없음을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는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12호 법인세 기준서에서는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적용될 평균 세율로 이연법인세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소득과 평균 세율에 대한 기준서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다음에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이연법인세 측정 시 적용할 세율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미래 각 사업연도 소득이 0 이하인 경우로 세무상 누적 2월 결손금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될 평균 세율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기표의 사례와 같이 X3년 예상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20으로 입금 산입 10이 발생하여 각사소 마이너스 10으로 미래 과세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미래 각사소는 0 이상인 경우이나 세무상 누적 2월 결손금이 사용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과세표준이 0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오른쪽 사례의 질의 2를 참고하시면 X3년 예상 단기 순이익은 20, 입금 산입 10이 발생하여 각사소가 30으로 산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누적 2월 결손금을 30 사용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0으로 산정되어 미래 과세소득이 0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OCI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평가이익에서 발생한 가산화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1012호 문단 15에서는 인식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산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단에서 예외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영업권의 최초 인식 등으로 질의의 지분상품 평가이익은 인식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법인세 기준서 문단 61A에 따르면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하는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OCI로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OCI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X1년 말 FVOCI 평가 이익에 대한 세무조적은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방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유보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는 평균 세율 10%를 가정할 경우 차변의 OCI 1억을 감소시키며 상대 계정으로 이연법인세 부채 1억을 인식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월 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IFRS 해석위원회는 2014년 미래 손실 발생 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1012호 문단 28에 따라 차감화 일시적 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관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과산화 일시적 차이가 있다면 차감화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동기준서 문단 35에 따라 2월 결손금과 차감화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 조건은 동일하므로 가산화 일시적 차이가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2월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은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즉, 미래의 세무상 결손금은 고려하지 않게 되므로 미래 손실이 예상되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화 일시적 차이의 범위 내에서 2월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은 인식해야 합니다. 미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프릭의 논의를 근거로 미래 손실이 예상되어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가산화 일시적 차이의 범위 내에서 차감화 일시적 차이 혹은 2월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측 X1년만 회계 처리를 보시면 질의 1의 경우는 각사소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2월 결손금의 사용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화 일시적 차이의 범위 안에서 2월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합니다. 다만 가산화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 1억과 2월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1억은 상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연법인세 잔액이 0이 되는 결과값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연법인세 부채의 상대 계정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이연법인세 자산의 상대 계정은 법인세 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상계해서는 안 되며 각각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별표로 기재한 바와 같이 질의 2는 2월 결손금 공제 금액이 30억이 될 것이므로 30억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인식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쟁점 1, 2 장표에서 이연법인세 인식을 검토하였으므로 이어서 이연법인세 측정 시 적용하게 될 세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2호 문단 49에서는 과세 대상 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누진세제에서는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측정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기준서에서는 과세소득 및 평균 세율에 대한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기준서의 해석이 필요하였고 과세표준을 과세소득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각사소를 과세소득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였습니다. 기준서상 각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용어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내 법인세법 구조를 고려할 경우 차감화 일시적 차이와 2월 결손금은 동일하게 미래의 마이너스 세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평균 세율 고려 시 분모값은 차감화 일시적 차이와 2월 결손금의 공제를 모두 반영한 과세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측에 기재된 예시는 지리자의 사례와 달리 각사소 및 과표가 0 이상인 경우이나 평균 세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는 먼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그 후 입금산입, 송금산입 등의 소득 조정 금액 등을 반영하여 각사소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해당 과표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숫자로 살펴보면 만약 과세표준이 90억이 산출된다면 지방세를 포함하여 2억 이하에는 9.9%, 2억에서 200억 구간에는 20.9%를 적용하여 18.59억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동 예시에서는 산출세액 18.59억을 과세표준 90억으로 나눈 20.66%가 평균세율로 이연법인세 측정시 사용합니다. 또한 평균세율을 산출할 때 과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석하는 견해 A에 따라 과세표준이 모두 0으로 동일한 지리 1과 지리 2는 동일한 세율을 평균세율로 이연법인세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리의 배경에서 설명드린 과세표준이 0 이하인 경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의 사례는 과세표준이 0이므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 분자인 산출세액이 0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평균세율을 0%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금액이 0인 것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체계에서는 지방세를 포함한 최저세율 구간인 9.9%에서 최고세율 구간인 26.4%의 범위 내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적용될 세율이 결정될 것이므로 만약 지리 1, 2와 같이 과세표준이 0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구간이 적용됨에 따라 9.9%의 세율을 이연법인세 측정 시 적용해야 합니다. 즉, 미래 예상 과세소득이 누진세율 체계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된다면 산출세액 계산 시 최저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최저세율을 평균세율로 적용합니다. 법인세 기준서 문단 47, 49, 51에서는 이연법인세 측정을 설명하고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대상 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합니다. 차감한 일시적 차이와 2월 결손금이 미래 동일한 기간에 납부할 법인세를 감소시킨다면 차감한 일시적 차이와 2월 결손금은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고 누진세율이 적용하는 경우에도 평균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율로 측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말씀드리면 2월 결손금은 미래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가산한 일시적 차이의 범위 내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해야 하고 이때 이연법인세는 평균세율로 적용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다만 미래 과세소득이 0 혹은 그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평균세율은 0%가 아닌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가장 낮은 구간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지리예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적 투자자와 주주 간 약정으로 출자 전략 계약 체결에 따른 회계 처리입니다. 지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X1년 1월 전략적 투자자인 회사와 재무적 투자자인 다른 투자자는 SPC를 출자 설립하였으며 회사는 SPC의 보통주 70%를 투자함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하였습니다. SCP는 해외에 지분 100%를 출자하여 회사는 SPC와 해외 법인을 연결 실체로 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회사는 SPC에 출자할 때 FI에게 SPC나 SPC의 종속기업인 해외 법인을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켜
X 3년 말까지 적격 상장을 시키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며 적격 상장을 성공하면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나 계약상 회사가 적격 상장을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X 4년 3월 말까지 FI에게 투자 원금 및 일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제안해야 합니다. 출구 전략으로 회사가 현금으로 투자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회사가 제안하는 출구 전략이 미리 정해진 원금과 일정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FI가 판단한다면 FI가 회사의 제안을 수락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회사가 출구 전략을 제안하지 않거나 FI가 합리적인 이유로 제안한 대안을 거절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 투자자는 주식 일괄 매도권, 주식 동반 매각 청구권, 주식 매각권 중 하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자는 현금으로 투자자의 지분을 매입한다는 출구 전략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투자 시점에 해당 주주 간 계약의 결과로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드래그 언론, 태그 언론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질의 쟁점을 검토하기에 앞서 회사가 출구 전략을 제안하지 않거나 FI가 합리적인 이유로 제안한 대안을 거절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회수 권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일괄 매도권, 즉 드래그 언론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매 거래를 통하여 양수 희망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를 투자자가 양수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수 희망자에게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해당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지분 매각 금액 전액 중 투자자의 투자 원금 및 일정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에게 우선 분배합니다. 태그 언론, 주식 동반 매각 청구권은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를 전제로 매매 등의 거래를 통하여 양수 희망자에게 SPC의 최대 주주가 되게 하는 수량을 양도하려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가 양수 희망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매각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매각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매도하는 권리로 투자자가 주식을 양수 희망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매각 대금의 분배 및 정산을 위해서 SPC가 투자자의 주식을 매입, 유상 감자, 자녀재산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서 문단을 살펴보면 1032호 문단 25에서 금융상품의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 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발행자는 금융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로 돌아와 보면 회사는 특정 기한까지 대상 회사에 대해 적격 상장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FA에게 출자 전략을 제안하도록 주주 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 상의 출구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견해 A는 2003년 말까지 적격 상장에 실패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투자자에게 출구 전략을 제안하는 것과 같은 회사의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전까지는 회사가 무조건적으로 FI에게 투자금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견해 B는 적격 상장 조건이 조건부 결제 조항에 해당하고 회사는 적격 상장 실패 시 투자자의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투자 시점에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거래가 금융자산의 이전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주간 계약 시점에 2000X3년 말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은 예시이며 다른 상황과 대안이 더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적격 상장에 성공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격 상장에 성공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격 상장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과 같이 회사가 출구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투자자가 받아들이는 상황과 동그라미 2번과 같이 회사가 출구 전략을 제안하지 않거나 제안하더라도 투자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수락하더라도 동그라미 A와 같이 투자자가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B와 같이 투자자 지분에 대해 제3자 매각을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2와 같이 투자자는 세 가지 해소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의 거래는 적격 상장이라는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거래이므로 조건부 결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조건부 결제 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면 발행자가 결제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부채입니다. 그렇다면 각 상황에 따라 결제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1의 A, 즉 회사가 투자자의 지분을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이전하여 매입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 이행 시점에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전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대안 A만 선택할 수 있다면 금융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 1의 B, 즉 회사가 투자자의 제3자 간 매각거래 주선 등과 같이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이전하지 않는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투자자가 거절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일정 수익률을 충족하는 대안이 있을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의 주선과 같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이전하지 않을 수 있는 출구 전략 대안이 있을지, 그리고 투자자는 이에 대해 동의할지를 회사는 전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회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투자자가 회사가 제시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 2에서 투자자가 주식 일괄 매도권, 주식 동반 매각 청구권, 주식 매각권과 같은 회수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투자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FI가 주식 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회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상황을 회피하지 못합니다. 즉, FI가 대상 회사 주식 매각권 행사를 선택할 경우 회사가 투자자의 지분을 매입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 지분 상품을 매입해야 하며 해당 상황에서 회사는 이러한 투자자의 선택을 막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상품 표시 기준서 문단 23에서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자기 지분 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에는 상환 금액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주 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의무에 대해 조건부 결제 조항과 이에 따른 자기 지분 상품 매입 의무를 고려할 때 금융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이는 상환 금액의 현재 가치로 측정합니다.
논의 결과를 한 번 더 정리하면 주주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의무에 대해 회사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미래 사건의 발생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상환 금액의 현재 가치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지분을 제3자에게 공정가치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정 수익률을 고려한 차익을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고 이 대안에 대한 투자자의 수용 여부를 회사가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출구 전략을 투자자가 수락하는 상황에서 자기 지분 상품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실질적이고 이 대안의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계약상 의무를 자기 지분 상품을 매입할 의무로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안을 회사가 의무이행 시점에 항상 선택할 능력이 있고 투자자에게 제시하였을 때 투자자가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의무에 따른 금융부채를 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하고 1100교 금융상품 기준서 문답 5.1.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상 한국회계기준원 지리의 신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연수시간을 인정받으시려면 강의가 끝나고 웹이나 나가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